두 명의 뛰어난 식물학자가 외딴 알래스카 연구소에서 마지막 탐험을 떠났지만 결국 사라졌습니다. 잔혹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9년 동안 그들의 실종은 비극적인 사고로 여겨졌습니다. 또 다른 혹독한 황야에 의해 희생된 생명들의 이야기, 그리고 깊은 산골 오지에 사는 한 사냥꾼, 무스뿔에 얽힌 부자연스러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미제 사건을 기괴한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간다. 알래스카의 외딴 연구소에서 발생한 문제의 첫 징후는 조난 신호도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침대가 비어있는 채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2007년 8월이었습니다. 견고한 객실이 모여있는 역은 부시플레인으로 독특한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한 계절별 기지 캠프로 사용되었습니다. 극북 지역의 연약한 생태계, 메인 객실 내부의 공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고요하고 강렬한 느낌과 진한 커피 향이 웅웅거렸다. 하지만 이 특별한 수요일에는 분위기가 다르고 더 무거워졌다. 지질학 교수인 피니어스 복을 동해안에서 방문한 그는 인접한 방에서 조용함이 시작되자 암석 샘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귀찮게 했다. 그는 월요일 아침 이후로 캘리포니아에서 온 두 식물학자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구원들은 종종 길고 불규칙한 시간 동안 일했고, 때로는 연구 장소 근처에서 밤새 캠핑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재는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날씨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깥 하늘은 멍이 들었고 불길한 회색 산에서 얼음바람을 밀어내고 있는 강력한 폭풍 시스템의 전조입니다. 포글은 역의 복잡한 물류를 담당하는 사람인 로찌 조직자를 찾아갔다. 보글이 식물학자들에 대해 문의하자 주최 측은 화물 목록을 확인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31세의 오키 코야마다와 26세의 유미 하마사키는 그날 오후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시 비행기는 이미 픽업 예정이었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항공편에 연결될 예정이었습니다. 방을 살펴본 결과 보글의 의심은 확실해졌다. 그들의 주요 짐은 문 근처에 쌓여 있었고 출발을 위해서 하지만 그들의 특수야전 배낭, 과학 장비를 담은 튼튼한 배낭은 검체 용기와 비상생존 장비가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소풍에서 돌아왔다. 오키와 유미는 학계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다. 두 사람 모두 아시아계 미국인이었다. 여성으로서 그들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희귀한 것에 대한 공통의 집착으로 묶인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고산 식물. 오키 장로는 꼼꼼한 방법론과 조용한 결의. 26세의 유미는 두 사람의 파트너십에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새로운 발견을 찾아 도전적인 지형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 혹독한 고지대에서만 번성하는 식물종을 연구하기 위해 알래스카의 이 외딴 지역으로 여행했습니다. 조건. 조사관들은 나중에 다른 학자들을 인터뷰하여 마지막으로 알려진 움직임을 조각해냈습니다. 역. 오키와 유미는 월요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몇 마일 떨어진 악명 높은 험준한 산등성이었습니다. 독특한 미기후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있던 특정 식물들. 다가오는 날씨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은 기압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주의를 당부했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오키와 유미는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최종 세트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여행이 끝나기 전에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풍부했고 자연을 존중했으며 그리고 날씨가 악화되기 전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48시간 남았습니다. 나중에 폭풍이 오두막을 덮치기 시작했고 침대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위치가 고립되어 있어 즉각적인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었습니다. 피니에스 보글은 다음과 같이 인식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알래스카 환경의 상황의 심각성은
오두막의 외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로 옮겨갔습니다. 전 세계 위성전화. 그는 알래스카주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오키 코야마라와 유미 하마사키가 실종되었다고 공식 보고했습니다. 연구실에서의 전송으로 비상 대응이 시작되었지만 알래스카의 자연이 개입했습니다. 잔혹한 효율성. 피니어스 포겔의 호출 직후 예상되었던 폭풍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작동했습니다. 노련한 연구자들조차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맹렬하게 그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었다. 풍경을 찢는 듯한 맹렬한 바람과 쏟아지는 비를 특징으로 하는 기상현상. 곧 진눈깨비로 바뀌고 기온이 갑자기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3일 동안 광야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 광대한 영토에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맡은 알래스카주 경찰은 완전히 지상에 있습니다. 외딴 지역에 접근하는데 필수적인 부시 플레이는 할 수 없습니다. 시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행했습니다. 난류가 너무 심해서 위험했습니다. 결빙이 너무 심해서 지상팀이 동원될 수 없었습니다. 최상의 상황에서도 어려웠던 산길은 이제 위험하고 날씨에 의해 가려져 있으며 저지대에서는 급격한 홍수와 배가우스로 위협을 받습니다. 더 높은 곳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지연은 정말 고통스러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출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기내안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연구원들은 지도 주위에 모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 애썼다. 오키와 유미가 갔을 정확한 경로, 잠재적인 대피소 식별도는 그 과정에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항상 똑같은 암울한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폭풍은 가차없고 무자비한 광야. 폭풍이 맹위를 떨치면서 캘리포니아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미의 어머니인 에초 하마사키는 악몽 속으로. 에초는 항상 딸의 성취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유미의 지능, 그녀의 모험심 넘치는 정신과 과학에 대한 헌신, 그녀의 활기 넘치는 알래스카의 혹독한 날씨에 유능한 딸을 잃은 것은 마치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초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이 가능해지자마자 그녀는 알래스카로 날아갔고 그곳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세요. 폭풍이 72시간 만에 마침내 가라앉았을 때 풍경은 변형되었습니다. 맑은 하늘 덕분에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알래스카 주경찰, 전문 수색 및 구조 SAR팀,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이 작전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중조사 및 물류적 측면에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지상팀이 꼼꼼한 격자 탐색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회전 날개의 소리로 공기가 윙윙거렸고 수색의 긴박함으로 인해 황무지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마사키 우스코가 도착했습니다. 지휘센터. 그녀의 얼굴은 피로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석 수사관들을 만나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유미와 오키의 경험, 장비, 그리고 꼼꼼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두 사람이 너무 유능하고 그냥 길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맹렬히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그녀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수사관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들은 무모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녀의 존재는 실종으로 인한 인적 대가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상기시켜 주었다. 수색은 집중적으로 능선 체계와 그곳으로 이어지는 산길, 지형이 엄청나게 험난했습니다. 이 SAR 팀들은 가파른 경사, 옷과 장비를 긁어내는 듯한 울창한 덤불, 그리고 모든 발걸음이 불안정한 자갈 경사로에 있었습니다. 위험한 산사태가 일어날 것 같았다. 그들은 천천히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땅을 훑어보며 어떤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발자국, 버려진 장비, 임시 대피소 같은 것 말이다. 육체적 요구가 극심해서
수색대원들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철저한 수색 끝에 지상팀은 작지만 중요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씻겨 내려온 잔해로 부분적으로 가려진 특히 가파른 경사지 근처에서 그들은 특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물 표본 용기. 오키와 유미가 사용했던 유형으로 섬세한 식물 표본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발견은 냉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어려운 영역에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맥락이 모호했습니다. 컨테이너의 위치가 잠재적인 사고였습니다. 경사는 위험했고 느슨한 바위와 미끄러운 진흙, 여기서 넘어지면 거의 확실히 재앙이 될 겁니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던 중 컨테이너가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버린 걸까요? 폭풍이 몰아치고 생존만이 최우선이 되자 체중을 줄이는 게 중요해졌나요? 수사관들은 현장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컨테이너를 사진으로 촬영하며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회수하기 전에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추가 증거, 즉 천조각, 혈흔을 찾기 위해 바로 근처를 수색했습니다. 실종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흔적은 무엇이든, 하지만 그 흔적은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심각한 폭풍 피해로 인해 그들의 후속 이동에 대한 발자국이나 다른 식별 가능한 흔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황무지는 사실상 모든 것을 깨끗이 지워버렸다. 조사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집중되었다. 환경적 요인,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오키와 유미가 갑작스러운 폭풍에 갇혔습니다. 고지대 환경에서는 시야가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거의 즉시. 그들은 방향 감각을 잃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산길을 이탈해 저체온증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컨테이너의 위치로 미루어 보아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알래스카 자연에서 항상 고려되는 야생 동물의 공격에 대한 문제도 조사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불곰과 무스의 서식지였으며 둘 다 치명적인 조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현장은 깨끗했고 격렬한 투쟁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소리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몇 주가 질질 끌리면서 하지만 대대적인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여름은 짧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긴박감이 밀려왔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고지대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수색의 창은 닫히고 있었다. 풍경은 두꺼운 눈 담요 아래 묻혀 가려질 듯했다. 봄철 해빙이 올 때까지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없고 환경 조건이 악화되면서 당국은 적극적인 수색을 축소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스코, 하마사키는 수색을 계속해달라고 호소하며 항의했다. 유미와 오키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부상을 입고 동굴이나 계곡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현실은 부인할 수 없다. 수색대원들에게는 위험이 너무 컸다. 성공 확률은 너무 낮았다. 실종. 오키코 야마다와 유미 하마사키는 공식적으로 비극적인 사고로 분류되었습니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무관심한 황야. 사건은 어떤 범죄의 증거도 없이 천천히 냉각되어 얼음 아래 얼어붙었다. 알래스카의 눈이 점점 쌓여갔다. 애초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왔고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삶 속 갑작스럽고 견딜 수 없는 공허함 속에 울려 퍼지는 알래스카의 황야의 소리. 9년이 흘렀다. 두 식물학자의 실종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알래스카 당국의 의식은 냉전 사건 기록 보관소의 또 다른 파일이 되어 우울한 황야의 무자비한 본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우스코 하마사키는 계속해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슬픔, 딸의 부재, 끊임없는 고통스러운 공허함으로 점철된 삶. 황야는 비밀이었고 오키와 유미의 이야기는 미스터리로 남을 운명인 듯했습니다. 광활한 풍경에 삼켜졌다. 2016년 9월이었다. 배경은 알래스카 황야의 외딴 지역으로
원래 수색 지점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식물학자들이 사라진 고지대와는 달랐습니다. 건조함이 특징이었습니다. 황갈색 풀과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들, 후기의 전형적인 풍경. 여름이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공기는 상쾌했고 건조한 흙과 소나무, 깊은 침묵. 경험 많은 지역 주민인 게릭 라일랜드. 사냥꾼은 이 지형을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라일랜드는 지도와 GPS를 초월하는 땅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자연과 깊은 인연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좌표, 무스 사냥철이었고 라일랜드는 합법적인 허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겨울 동안 냉동실을 가득 채우고 싶었던 것이다. 며칠 후면 가장 가까운 도로 완벽하게 자급자족하며 외딴 시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큰 수컷 사슴을 추적하며 그 이동 경로에 미묘한 흔적을 따라갔다. 부러진 나뭇가지, 부드러운 흙에 희미한 흔적이 남았고 사약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황야는 인내심을 요구하며 라일랜드는 인내심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움직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최소화하고 지평선을 살피며 움직임을 살폈다. 마침내 그는 그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수컷 무스였는데 인상 깊었습니다. 짙은 갈색, 거의 검은색 털과 엄청난 뿔이 달린 표본. 넓고 무거웠다. 무스는 버드나무 덤불 근처의 작은 개간지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는데 라일랜드의 존재감, 아마도 100야드 정도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일랜드는 안정적인 사격 자세를 취했다. 자세, 그의 움직임은 연습되었고 유연했으며 그는 소총을 들어올렸고 무게는 익숙하고 안심이 되었다. 그는 고배율 망원경을 통해 들여다보았고 확대된 시야는 무스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동물을 훑어보며 건강한 상태를 확인하고 준비했습니다. 깔끔하고 윤리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뿔까지 닿자 멈췄다. 뭔가 잘못됐다. 왼쪽 뿔의 거대한 구조에 단단히 박혀있던 물체가 속한다. 그것은 창백했고 어둡고 부드러운 질감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뿔, 어울리지 않고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는 당황하며 배율을 조정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잔의 조각이거나 무스가 실수로 집어올린 나뭇가지나 떨어진 뼈 조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전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인 뿔을 덤불에 부딪히며 몸을 흔드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양이 너무 뚜렷하고 윤곽이 너무 익숙했다. 그 깨달음은 마치 물리적 타격, 목구멍에서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그것은 파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두개골. 라일랜드는 소총을 살짝 내렸고 그의 심장은 그의 두개골에 부딪히며 쿵쾅거렸다. 갈비뼈. 그는 눈을 깜빡이며 시야를 가다듬었다가 다시 바라보며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두개골은 풍화된 황백색으로 오랜 시간 비바람에 노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래턱은 없었지만 가장 기괴한 세부사항은 여전히 바닥에 붙어 있는 경추, 즉 목뼈 부분이었습니다. 두개골이 두개골에서 아래로 매달려 있었다. 마치 뼈와 융합된 듯 뿔에 단단히 얽혀 있었다. 그 광경은 섬뜩하고 몹시 불안했다. 라일랜드의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이건 잔인한 농담이었을까? 기괴한 사고였을까? 그는 무스가 공격적일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두개골이 뿔에 꽂힌 것은 일반적인 야생 동물과의 만남의 영역을 넘어서는 힘과 정밀함을 시사했습니다. 머리에 이 무시무시한 장식을 달고 평화롭게 풀을 뜯는 무스의 모습은 초현실적이고 소름 끼쳤다. 사냥의 윤리를 초월하는 도덕적, 실질적 딜레마라는 중대한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분명히 인간 사망의 증거였고 아마도 범죄 현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증거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동물에 붙어 있었습니다. 무스가 놀라서 달아났다면 바람이 갑자기 바뀌거나 존재가 바뀌면 수마일을 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활한 황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 빽빽한 덤불 속에서 두개골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일랜드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검토했다. 그는 법적, 사냥구역이었고 그는 무스태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즉시 사냥에서 증거로 옮겨갔습니다. 보존. 그는 유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급한 문제였다. 황야는 비밀을 단단히 품고 있었고 그 비밀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소총을 들어 올렸다. 그는 숨을 들이쉬고 조준을 고정한 후 총을 쏘았다.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요한 풍경, 오후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듯한 날카로운 균열. 사진은 깨끗했다. 거대한 수컷 무스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라일랜드는 조심스럽게 그 동물에게 다가갔다. 고요함이, 이제 황야는 그의 발견의 무게로 더욱 커진 듯했다. 가까이서 본 두개골은 더욱 더 끔찍했습니다. 단단히 박혀 있어서 빼내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무스의 검은 털과 뼈의 새하얀 살 사이의 대조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장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즉시 당국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닿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일랜드는 외딴 시골 지역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설계된 장치인 위성 메신저를 회수했습니다. 그는 GPS 좌표로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고 알래스카 주 경찰에 자세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그의 발견의 본질, 사람의 유해가 붙어있는 죽은 무스, 뿔,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보고서의 기이한 성격 때문에 헬리콥터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군인들이 외딴 지역에 도착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 역시 똑같이 충격을 받았다. 그 광경은 그들이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그들은 그 장면을 기록하는 꼼꼼한 과정,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긴박감이 더해졌다. 그들은 마른 풀밭 위에 밝은 파란색 비닐 방수포를 펼쳤는데 합성 색소가 자연 환경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1.0파운드 약 1.0카이리에 달하는 거대한 동물을 위해 그들은 무스를 방수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장면은 모든 각도에서 촬영되었고 플래시가 빛을 비추었습니다. 두개골과 뿔이 기괴하게 뒤엉켜 있는 모습, 증거를 제거하는 과정은 복잡했다. 무스는 헬리콥터로 구멍을 운반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개골과 뿔 연결 부위의 온전함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의 목을 베었습니다. 유해는 무스 머리는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앵커리지에 있는 주 검시관 사무실로 운반되었습니다. 게릭 라일랜드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과 그 동물을 사살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제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상황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중요한 증거의 보존을 우선시했습니다. 이 발견은 법 집행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 증거가 국가에 도착하면서 앵커리지의 법의학 연구소는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이한 발견의 본질, 새로 죽인 무스의 뿔에 얽힌 인간의 두개골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유해는 검시관에게 이관되었고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식별 및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협업이 필요한 프로세스, 법의 인류학자, 치과학자, 야생생물학자로 구성됨. 두개골 자체는 상당한 풍화 상태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비바람에 노출된 것 같았습니다. 장기간, 하악골, 그리고 부분적인 남아있는 경추의 특성은 신체가 분해되고 청소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야생, 문제는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괴한 얽힘에 법의인류 학자들은 두개골을 조심스럽게 세척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상태를 기록하여 검사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외상의 명백한 흔적, 총알 구멍 없음,
둔기 충격으로 인한 골절 없음. 그러나 풍화 작용으로 인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생물학적 특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여성, 아시아계로 추정, 20대 후반 또는 초반으로 추정, 사망 당시 30대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유해의 상태를 고려하여 DNA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식별의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과 기록을 통해 풍화에도 불구하고 윗니는 상악골은 대부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법의치과 전문의들이 치열을 분석했습니다. 충전물, 보철물 및 고유한 치과적 특성을 차트로 표시합니다. 정보는 국가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참조되어 일치 항목을 검색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수많은 미해결 사건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며칠이 걸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광범위했고 황야에 삼켜진 개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특정 조합은 생물학적 프로필과 치과적 특성으로 인해 가능성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치 항목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즉시 이 항목이 연결되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 기이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 두개골은 오키 코야마라의 것이었습니다. 그 신원 확인은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2007년 실종 사건은 즉시 재점화되어 추정된 비극적 사고에서 심각한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스터리. 발견 장소는 원래 수색 지역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경위에 대한 즉각적인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 소식은 유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키의 가족에게 그것은 그녀의 운명에 대한 암울한 확인이었고 9년간의 불확실성을 끝내고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그 발견의 공포. 애초 하마사키에게 그 소식은 고통스러웠다. 복잡합니다. 오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그녀 친구 가족은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얻었지만 유미의 운명에 대한 격렬한 추측. 만약 오케이의 유해가 여기서 발견되었다면 유미는 죽었을 때 함께 있었나? 몇 년 동안 잠자던 불확실성. 새로운 강도로 돌아왔다. 수사는 즉시 초점을 옮겼다. 무스가 오키를 공격하여 죽였다는 발견을 둘러싼 초기 이론이나 단순히 땅에서 두개골을 집어올린 일은 이제 타임라인 때문에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오키가 2007년에 사망했다면 얽힌 상황은 더욱 커졌다. 당혹스럽습니다. 조사관들은 알래스카 야생동물부 소속 생물학자들과 협의했습니다. 어류 및 사냥감, 무스의 행동과 뿔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적 통찰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조사는 중요한 혼란스러운 역설, 즉 생물학적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타임라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근본적인 것을 설명했습니다. 무스 생리학의 한 측면입니다. 수컷 무스는 매년 겨울마다 뿔을 잃습니다. 수컷을 특징 짓는 거대한 렉은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닙니다. 매년 봄과 여름에 새로 자라며 부드러운 벨벳으로 덮인 연골로 시작하여 점차 굳어집니다. 뼈, 영양이 풍부한 식물에 의해 촉진되는 성장 과정이 빠릅니다. 알래스카의 짧은 여름, 가을이 되면 뿔이 완전히 자랍니다. 발정기에는 전시와 전투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지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뿔이 두개골에서 분리되어 떨어지고 이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생물학적 사실은 조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오키 코요마타다가 2007년에 사망했다면 그녀의 두개골은 9년 동안 이 특정 뿔에 붙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뿔은 가릭 라이랜드가 발견한 것은 2016년 봄과 여름 동안 전적으로 자란 것이었습니다. 타임라인이 산산이 조각났다. 그 깨달음은 수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것은 두개골이 최근 6~8개월 사이에 뿔에 얽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핵심적인 당혹스러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오키가 2007년에 죽었다면 그녀의 두개골은 그 사이 8년 동안 어디에 있었나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 어떻게 되었나요? 2016년에 사슴뿔에 붙어 있었나요? 조사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오키의 유해는 8년 동안 다른 곳에 방해받지 않고 놓여 있다가 방해를 받고 뜯겨졌다는 뜻입니다. 2016년에 무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무스가 발견된 위치, 오키가 죽은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스는 얽힘 사고 현장에서 수마일이나 떨어진 곳까지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얽힘 자체를 분석했습니다. 두개골은 확실히 생물학자들은 뿔이 아직 자라고 있을 때 얽힘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벨벳 단계에서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마도 두개골이 부드러운 부분에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연골과 뿔 조직이 그 주위로 자라나 뼈로 굳어지고 두개골을 제자리에 고정했습니다. 연결의 견고성을 설명하지만 봄이나 얽힘이 발생한 초여름, 여러 가지 이론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만약 오키의 시신이 얼음이나 빙하 속에 수년간 보존되었다면 최근에 해빙으로 인해 노출된 건가요? 알래스카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있었죠. 기후변화로 인해 풍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유적이 드러나는 황무지. 만약 그녀의 유해가 얼음에서 씻겨 나갔다면 무스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더 불길했다. 그 장면이 연출된 것일까? 누군가 오키의 유해를 일부러 무스에게 붙였다는 게 말이 되는가? 특히 뿔이 자라는 시기에 야생 수컷 엘크에게 접근하는 경우 민감합니다. 더욱이 얽힘은 기괴하기는 하지만 유기적으로 보였습니다. 뼈 구조는 뿔이 두개골 주위로 자랐음을 시사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조사관들은 2016년 봄과 여름에 무스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들은 단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이 아니라 동물의 성장 주기 전체에 걸쳐 동물의 움직임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뿔, 전통적인 수색 방법으로는 불충분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뿔뼈 자체에 기록된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황야는 비밀을 품고 있었고 가장 기괴하고 불안한 방식으로 그 비밀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듯했다. 오키 코요마타의 두개골은 최근에야 무스뿔에 붙어서 독특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사 과제. 게릭 아일랜드가 무스를 발견한 위치는 아마도 오키가 죽은 장소 또는 그녀의 유해가 8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안치된 장소. 조사관들은 오키의 나머지 유해와 하마사키 유미의 유해를 찾기 위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슴은 뿔이 자라서 얽힘이 발생한 특정 기간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념비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불무스는 광활한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으며 알래스카, 광활한 자연은 끝없는 가능성을 선사했습니다. 그 규모와 접근 불가능성이 특징인 풍경이었습니다. 기존의 조사 기술, 지상수색, 항공 감시는 너무 광범위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문제의 규모. 조사에는 수색 범위를 좁힐 방법, 즉, 증거, 그 자체에 기록된 역사, 즉 뿔을 지도로 바꾸는 방법. 획기적인 발견은 예상치 못한 분야인 지화학에서 나왔습니다. 조사관들은 스트론튬 동위원소로 알려진 고도로 전문화되고 혁신적인 법의학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분석. 스트론튬은 암석과 토양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원소이며 식물과 물에 흡수됩니다. 다양한 스트론튬 동위 원소의 비율, 지리적으로 다양하여 특정 지역에 고유한 화학적 특징을 생성합니다. 동물이 이 물질을 섭취하면 물속의 식물에서 스트론튬은 조직, 특히 뼈와 치아에 흡수되어 반영됩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질학적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사슴뿔의 독특한 생태. 2016년 봄과 여름에 뿔이 완전히 자랐기 때문에 그 특정 시간 동안 무스가 소비한 물과 식물에서 스트론튬 동위 원소를 통합했습니다. 프레임. 뿔은 밑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자라면서 새로운 뼈 조직을 형성합니다. 여름 내내 빠르게 스트론튬 동위 원소를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뿔의 길이를 따라 밑부분 가장 먼저 자라는 부분에서 끝부분 가장 늦게 자라는 부분까지 지난 한 해 동안 무스의 이동 경로를 연대순으로 정리한 지리적 지도를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첨단 법의학이 이런 식으로 범죄 수사에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담한 도박이었습니다. 생물학, 지질학, 법화학의 교차점에 의존합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뿔은 조심스럽게 절단되었습니다. 길이를 따라 정확한 간격으로 작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 샘플들은 전문 업체로 보내졌습니다. 동위원소 비율의 미세한 변화도 측정할 수 있는 질량 분석기를 갖춘 실험실.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석에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수사관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무기력함이, 에치코 하마사키에게는 새로운 트라우마가 찾아왔습니다. 수사는 과학자들의 느리고 세심한 연구에 의존하여 연구가 중단되었습니다. 에초는 유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당국에 계속 압력을 가했다. 오키의 기이한 발견은 두개골은 유미가 살아있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해도 그녀가 여전히 발견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0. 불확실성은 끊임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추측은 강화되었습니다. 얼음 속 유해 보존과 얽힌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빙하가 비밀을 드러낸다는 아이디어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황야의 신비로움에 걸맞는 이야기. 그러나 조사관들은 여전히 과학은 동위원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추측과 근거를 뚫고 나갔습니다. 실증적 데이터 조사.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겨울이 시작되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풍경은 조사에 동결된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 무게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법의학 과정에 대한 인내심과 믿음의 시험이었다. 마침내 2017년 봄, 스트론튬 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데이터는 매우 풍부했습니다. 전문 과학자들의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복잡한 비율과 그래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조사관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돌파구를 제공했습니다. 분석 결과 자세한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2016년 봄과 여름 동안 무스의 움직임. 동위원소는 무스가 여름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은 뿔이 활발하게 자라고 굳어지는 기간이었고, 얽힘은 특정 매우 외딴 계곡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곡은 2007년에 원래 검색 범위 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초기 수색은 식물학자의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 고산 산맥에 집중되었습니다. 동위원소 분석으로 확인된 계곡은 완전히 다른 유역, 즉 고도가 낮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 험준한 지형, 그리고 습지가 특징이었습니다. 접근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도달하려면 전문적인 운송수단과 항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곳은 정해진 산책로나 비행 경로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숙련된 지역 사냥꾼과 덧사냥꾼에게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곳, 존재,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곳. 스트론튬 동위원소 분석 결과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그것은 광활한 알래스카의 자연을 구체적이고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좁혔습니다. 수색 영역. 이제 수사의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초점은 지구화학의 추상적인 과학에서 멀리 떨어진 미지의 구체적 현실까지. 계곡. 조사관들은 이 계곡이 아마도 오키 코야마다와 유미 하마사키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를 쥐고 있었던 구살소년. 침묵의 증언에 따라 미스터리가 빠르게 풀리고 있었습니다. 사슴뿔뼈. 2017년 늦봄, 마침내 눈이 녹으면서 고지대에서 물러난 알래스카주 경찰과 법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팀이 스트론튬 동위원소 분석으로 확인된 외딴 계곡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배치는 상당한 물류적 부담을 안겨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계곡은 지상 차량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팀과 그들의 장비는 헬리콥터로 운반해야 했고 험준한 지형에 기지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고립은 깊은 침묵은 황야의 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무선통신 소리에 의해서만 깨집니다. 외부 세계. 목표는 분명했지만 벅찼다. 무스는 오키 코야마의 두개골을 발견하고 그녀의 나머지 유해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유미 하마사키. 지형은 묘사된 그대로 매우 험난했습니다. 가파른 경사, 울창한 숲, 수많은 물길이 특징입니다. 수색은 느리고 체계적이어서 계곡 바닥과 주변을 세심하게 격자로 탐색해야 합니다. 경사면, 수색 초기 며칠은 매우 힘들었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계곡은 매우 넓어서 얽힘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다. 팀은 무스 활동, 발자국, 배설물, 탐색 흔적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특정 장소를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황야는 무관심한 채로 남아 있었다. 그들의 노력, 잠재적 증거를 가리는 울창한 초목, 지상의 한계를 인식하며 이처럼 험난한 지역에서 수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관들은 기술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중 감시를 활용했으며 결정적으로 라이더 광감지 및 거리 측정 기술, 라이더는 레이저 광펄스를 사용하여 지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정확한 3차원 지형 지도를 만듭니다. 그 힘은 울창한 숲의 캐노피를 관통하여 땅의 특징을 드러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보이지 않거나 초목에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라이더 데이터는 현장에서 처리 및 분석하여 자세한 지형도를 작성했습니다. 계곡. 조사관들은 데이터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상 징후와 지면의 함몰을 찾아냈습니다. 매장지. 훼손된 초목도는 자연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환경. 그 과정은 힘들고 자연적 특징과 인위적인 교란. 이 분석 중에 그들은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에 숨겨진 오래된 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숲에서 라이더 데이터는 인공적인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조물이었다. 작고 직사각형 모양이었고 가지가 겹쳐져 공중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기하학적 모양은 야생의 유기적인 패턴과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해당 위치를 공식 지형도 및 토지 소유권 기록과 교차 참조했습니다. 구조물은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도에도 없고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숨겨진 오두막이었습니다. 황야 깊숙한 곳에서 그 발견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이 외딴 계곡에 숨겨진 오두막이 있다는 건 무스가 오키의 두개골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은 바로 그 지점에서 즉시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인간이 존재함을 시사했으며 이는 다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실종되었다. 팀은 이상 현상이 발생한 위치로 이동했다. 접근은 어려웠다. 울창한 덤불을 헤치며 가파른 산행을 해야 했다. 긴장감이 확연히 느껴졌다. 숨겨진 구조물이 전체 미스터리의 열쇠를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움직였습니다. 울창한 초목 사이로 조용히 이동하며 경계를 확보한 후 안으로 들어간다. 좌표에 가까워지자 마침내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거친 휴니드 통나무로 지어진 작고 소박한 오두막이었다.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도록 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비어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도 나지 않았고 최근 활동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두막, 상황, 외딴 위치, 미등록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구조와 얽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와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조사관은 수색영장을 받았습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를 승인합니다. 내부는 캐빈, 일반적인 사냥용 피난처처럼 보였다. 가구는 거의 없었고 나무난로와 조잡한 침대만 있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물품들이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통조림 식품, 식료품 저장실, 난로 옆에 쌓아놓은 장작 등이 있었지만 즉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범죄 현장. 내부는 먼지가 자욱했고 부패와 나무 연기 냄새가 진동했다. 법의학팀은
내부를 꼼꼼하게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문과 DNA를 채취하기 위해 표면을 처리하고 먼지와 잔해 샘플을 채취하고 기내의 모든 물체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수색은 철저히 진행되었고 어떤 증거라도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들은 벽과 천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살펴보며 숨겨진 공간이나 방해받는 구역을 찾습니다. 그들은 선실 바닥을 조사하던 중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바닥은 거친 나무 판자 하나가 느슨해 보였고 다른 판자들과 약간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판자를 들어 올리자 선실 아래 땅에 파묻힌 작은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공간 안에는 어둠 속에 숨겨진 그들은 오두막과 실종된 사람을 즉시 연결해주는 물건들을 찾아냈습니다. 식물학자들, 특수식물학 도구, 토양 측정기, 식물, GPS 장치인 프레스는 오키와 유미가 사용하는 유형으로 식별 가능합니다. 도구, 녹슬고 낡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발견은 작고 낡은 조각이었습니다. 천으로 만든 옷감이었다. 독특한 무늬가 있는 하늘색이었다. 유미 하마사키가 입은 드레스에 대한 설명과 일치했다. 그녀가 실종됐을 당시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에서도 같은 드레스가 보입니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두막을 단순한 사냥터에서 범죄 현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장비와 유미의 옷조각은 포로 또는 반칙을 암시했습니다. 실종은 더 이상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납치였습니다. 수사는 즉시 초점을 옮겼다. 그들은 오두막 주인을 찾아야 했다. 임무는 구조물의 미등록 특성을 고려하면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덫 설치 허가증, 야생 비행기 비행기록, 그리고 지역 정보를 교차 참조합니다. 이 외딴 지역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황야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공동체들을 조사하고 경험 많은 사냥꾼과 덫사냥꾼들이 오두막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누가 사용하는지 물었습니다. 인터뷰는 섬세했습니다. 오지를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종종 고립되어 있었고 당국, 조사 결과 마침내 관심 인물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계곡 근처로의 여행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오래된 항공편 명부에 나타났습니다. 지역, 지식은 그가 깊은 황야로의 긴 단독 여행으로 유명했으며 종종 사라지곤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에 몇 주 또는 몇 달씩 용의자는 와이엇 블레드소라는 독방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인근 작은 마을에서 그는 그의 기이한 행동과 전문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야생에서 살아남고 인간과의 접촉을 피하는 그의 모습. 그는 유령이었고 한 남자였다. 보이지 않는 황야를 누비던 사람. 블레드소의 신원 확인은 수사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뿔의 추상적인 미스터리는 그들을 구체적인 용의자로 이끌었다. 초점은 황야에서 남자로 옮겨갔다. 누가 그곳에 살았는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오두막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피를 흘렸는지에 대한 확인은 조사. 바닥판 아래에서 발견된 증거는 가능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체포에 필요한 알래스카주 경찰이 동원되었습니다. 블레드소를 찾아냈어.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작은 마을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마을에는 눈에 띄지 않는 집이 하나 있었다. 그는 지역사회 외곽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구금되었고 갑작스러운 사건에 놀란 듯 보였지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법 집행관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독한 삶에 대한 침입에 두려움보다는 더 짜증을 내는 듯했다. 결과 블레드소는 페어뱅크스에 있는 가장 가까운 신문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남자였으며 오랜 세월 날씨에 노출되어 온 듯 조심스러운 태도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 거리를 스캔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신문실은 삭막했고 그가 살았던 황무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자신들이 매우 지적이고 교묘한 개인, 고독과 자립에 익숙한 남자, 그들은 자백을 이끌어내려면
체계적인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는 신문은 블레도의 증거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며 최소한의 정보로 질문에 답하고 아무것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침착했으며 신문실의 무균적인 환경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했다. 침묵에 익숙한 사람의 태도로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사관들은 그에게 오두막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그 구조물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숨겨진 위치를 보여주는 LAR 이미지. 블레드손은 해당 지역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오두막은 버려진 누군가가 우연히 발견했을 때 가끔씩 사용했던 오래된 덫의 유물. 그는 그 건물의 소유권이나 독점적 사용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무표정한 채 그럴듯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선실과의 어떤 연결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이 모습을 유지하며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독과 고난에 익숙한 남자의 회복력. 그는 질문을 회피하며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가 그 지역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두막과의 연관성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교활했으며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연과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부인 가능성. 수사관들은 그의 방어선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바닥판 아래에서 발견된 증거를 가지고 그를 대면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전략은 그를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적 증거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그의 신중하게 구성된 이야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은 식물 도구, 토양 측정기, 식물 압착기, GPS 장치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비의 특수한 성격과 실종된 식물학자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했다. 블레드손은 무표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 물건들이 오두막을 이용한 다른 사람들이 남겨두었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하늘색 천조각을 선물했다. 그들은 그녀의 천에 밝게 웃고 있는 하마사키 유미의 사진을 넣었다. 객실에서 발견된 낡은 직물 사진 옆에 파란색 드레스가 놓여 있습니다. 그 일치는 부인할 수 없었다. 이 증거에 직면하자 블레드소의 고독한 모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 평온함은 미묘한 동요로 바뀌었고 그는 수사관들의 시선을 피하며 방 안을 쏜살같이 돌아다녔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연관성이 너무 직접적이고 친밀해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에게 압력을 가하며 그의 이야기의 불일치와 그의 진술의 불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오두막과 피해자들과 연결시키는 법의학적 증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견뎌낸 9년간의 고통, 답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 그리고 몇 시간 후 강렬한 신문 끝에 와이엇 블레드손은 자백했다. 그 자백은 소름 돋았고 자세했다. 2007년 8월 사건에 대한 설명은 단조로운 목소리로 전달되었으며 마치 평범한 사냥 여행을 회상하는 듯 그 감정은 생존과 절박함, 그리고 계산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냈다. 잔혹함. 블레드손은 큰 폭풍이 몰아쳤을 때 자신의 오두막에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혹독한 날씨에 익숙해진 그는 은밀한 대피소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지냈다. 폭풍 둘째 날, 2007년 8월 14일, 그는 오두막 근처에서 함정을 점검하던 중, 오키와 유미, 그들은 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잃었으며 초기 징후를 보였습니다. 저체온증. 그들은 폭풍에 갇혔고 그들의 장비는 강도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그들은 고산 능선에서 벗어나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피난처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지만 그들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블레드손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자신의 선실로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했고 밖으로 나가게 되어 안도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그는
그들에게 음식과 온기를 제공하며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드소는 자신의 동기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고립된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선실에 두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어두운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구조 후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느꼈다. 그들에 대한 소유의식, 그는 유미를 원한다고 결심했다. 나중에 저녁 무렵 밖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듯 몰아치던 중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유미는 저항했다. 그를 강압적으로 거부했다. 거절당하고 고립된 상황에 용기를 얻은 블레드소는 그녀를 공격했다. 오키,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오두막, 혼란 속에서 오키는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에서 도망쳤습니다. 격렬한 폭풍우 속으로, 어둠 속으로 울부짖는 바람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블레드소는 그녀를 쫓지 않았다. 그는 계산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녀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황야와 날씨, 그리고 그녀의 약해진 상태와 장비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그는 그녀를 재빨리 죽일 것이다. 그는 그녀의 유해가 비바람에 흩어지고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황야는 증인을 처리한다. 오키가 떠나자 블레드소는 주의를 돌렸다. 유미에게 돌아가서 그는 그녀를 몇 주 동안 오두막에 가두어 두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녀가 감금되었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반복적인 학대와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정신을 꺾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그의 지배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었다. 유미에 그녀가 반격을 시도했을 때 운명은 결정되었다. 감금된 지 몇 주 만에 그녀는 스스로 풀려났다. 그녀의 구속에서 벗어나 블레드소를 공격하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는 다시 그녀를 제압했고 그는 분노하여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오두막 근처에 묻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방해받지 않도록 은폐된 장소에 보관했다. 그런 다음 그는 오두막을 꼼꼼하게 청소하고 장비를 숨겼다. 마루판 아래로 그들의 존재의 흔적을 지우고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고독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백은 수사관들이 9년 동안 찾고 있던 답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기회주의적 폭력, 용서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낸 상황을 이용하는 포식자. 그러나 무스불에서 오키의 두개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자 블레드소의 태도는 다시 바뀌었다. 그는 이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오키는 오두막에서 도망친 후 다시 그녀의 두개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9년 후 무스불에 붙어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소이가 정보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고 아마도 세부 사항을 인정하기를 꺼릴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기괴하고 기괴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오키의 유해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자신의 범죄에 역겨운 전리품인 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블레드소는 그는 부인을 고수했고 이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뿔 얽힘의 메커니즘은 미스터리로 남았으며 기괴한 사건으로 정의되는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백은 충분했다. 유미의 유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증거. 와이엇 블레드소의 소름 끼치는 자백 이후 수사는 신속하게 결론을 향해 나아갔다. 블레드소가 제공한 세부 정보에 따라 조사관들은 외딴 계곡과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사에서 복구로 초점이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수색을 다음 사항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구조물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가 묘사했던 숨겨진 매장지를 찾아 나섰다. 지형이 험난했다. 그리고 매장지는
수년간 쌓인 잔해와 초목으로 뒤덮여 잘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자 전문가 팀이 현장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꼼꼼한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숨겨진 유물들이 드러나자 주변은 침울했다. 땅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해는 수습되어 검시관 사무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법의학적 분석,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하마사키 유미. 9년간의 고뇌 끝에 불확실성 속에서 애초 하마사키는 마침내 딸의 운명을 확인했습니다. 뉴스는 참담했습니다. 유미의 감금과 살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의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마무리, 마침내 딸을 애도하고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집에 남아 있습니다. 와이어트 블레드소에 대한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백과 유미의 유해 발견을 포함한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블레드소이는 유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족들이 범죄의 끔찍한 세부 사항들을 다시 떠올리게 할 재판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와이엇은 블레드소는 유미 하마사키의 납치 및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오키 코야마다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그는 형량 선고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 나머지 사람들을 찾기 위해 오두막 주변 지역에서 광범위한 수색이 수행되었습니다. 오키 코야마의 유해. 수색 결과 더 이상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오키가 2007년 탈출 직후 폭풍에 시달려 야생에서 사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환경. 그녀의 유해는 청소부들과 자연 현상에 의해 흩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에 몇 년이 걸렸습니다. 9년 후 그녀의 두개골이 사슴뿔에 붙어 있었던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스터리. 기이한 자연 현상이었든 침식이나 산사태로 인해 유해가 발굴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새로 자란 뿔을 땅에 마구 휘두르던 무스가 격렬하게 얽히게 되었다. 아니면 끔찍한 와이엇 블레드소가 인정하기를 거부한 세부 사항으로 인해 진실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푼 기이한 발견은 결국 설명이 불가능한 유일한 세부 사항으로 남았다.